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 왜 파산면책 신청을 취해야 하는가 5번째 시간으로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가장이혼 혹은 별거가 들통이 나서 혹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좀 발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취한 사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은 가장이혼으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왜 가장이혼으로 판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행위 전력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청 당시 만 43세, 채권자는 4분이었고요. 4명. 부채 규모는 약 1억 6천만원, 파탄 시기는 10년 전입니다. 사행위 전력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채무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후 협의이혼한 점이 문제되어 이미 10년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행위 취소 청구를 당한 후 당시 금원을 다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위 부인권 제척기간은 도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파산법상 10년이죠.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 2년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와 시댁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옆동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양육비를 지급한 전, 물론 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죠. 이혼했다 그래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이혼 이후에도 전처의 아파트를 또 처제에게 양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지급한 것도 좀 부정기적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그 법원에서 정한 거나 아니면 협의이혼한 때 그 정해진 약속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운 곳에서 손자들을 보고 싶어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옆동 채무 때문에 이제 빚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이제 며느리를 하고 이제 손자를 좀 옆에서 돌보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저건데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자 채무자는 면책을 취하였습니다. 신청 대리인이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뭐 실수라면 실수고요. 이래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면책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입니다. 신청 대리인 역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제인 조사로부터의 방어, 대응 논리 개발, 필요한 자료 적시 제출 등을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관제인의 의문을 불식시킬 수도 있었을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당뇨병 투병으로 가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가장이혼자는 관제인과 적당히 타협을 모색하는 채무자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한 이혼자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보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자가였습니다. 근데 이걸 2003년 4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2006년 처제에게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의아스럽죠. 이게 전형적인 좀 뭔가 친족 내부에 과연 진정한 매도일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좀 의심이 들죠.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는 이걸 처제에게 넘겨놓고 2번 건너뛰니까 채권자들이 추적하기가 좀 힘들다고 본 것 같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제 뭐 무상거주를 합니다. 어머니 소유, 어머니의 뭐 친명의로 임차보증금. 9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뭐 금형 부품이 자동차 부품 유통업 직원으로 종사하다가
중개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출심으로 이제 그만두고 출판사 직원, 영업직, 철책 캐비넷, 운전, 일용직, 조명 공장에서 라이팅, 뭐 생산직, 뭐 주로 조명 공장에 일합니다. 2008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푸드 시스템의 생산직으로 이제 근무합니다. 채무자는 이제 이혼 사유가 카드대기 면차에 다른 신용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채무자가 급증하자 가정불화로 2003년 4월 이혼하였으며 수차례 취업하여 빚을 변제하였으나 신용불량자는 신부로 급여에 가압류가 되는 등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여 조명업체에 이제 취업하였으나 방광한 진담이 당뇨합병증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어 원금과 이자를 더 이상 갚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배우자하고는 2003년도에 이제 협의이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이혼하면서 그 사행위 소송을 한번 당하죠. 어떤 카드사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원대 내역입니다. 아버님 계시고요. 철도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계모, 아버님이 이제 재혼한 계모하고 계시고요. 뭐 고모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전처가 양육하고요. 부채는 한 1억 6천 됩니다. 주로 이제 사업채무고요. 금융유통 중개업시 폐업하면서 약 6천에서 7천만 원을 빚을 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뭐 362만 원 있고요. 자동차는 폐차 있고요. 전 배우자 재산이 이제 이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2003년 5월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제에게 매도. 뭐 처제에게 매도할 수도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면제재산 범위니까 범위보다 조금 높지만 그냥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처분 내역, 이혼 재산 분할이 적정성 여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처제에게 매도한 거. 그래서 이제 과거 급여 통장을 추적을 해보니까 가장 이혼 의심 요소를 어떻게 판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9월에서 2011년 3월에 급여 150만원 중 매월 120에서 130만원을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총 1000여만원 정도를 지급해요. 과거에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7개월 급여의 80%를 양육비로 전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좀 이례적이죠. 채무자는 과거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채무자는 이혼 후에도 월 150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렇다면은 꾸준히 줬어야죠. 사실은 꾸준히 그때부터. 근데 이때 그냥 왕창 줬다는 거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채무자의 부친이 며느리와 같은 동우도 2, 3 옆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채무자가 면책을 취하하는 바람에 뭐 이 사건은 어떤 좀 어중간하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취하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보시면 신청 당시 만 56세 남자입니다. 채무는 2명이 기간 채권자 7억 원입니다. 진술이 상당 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최근의 사실을 거짓 진술하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속이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죠. 배우자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협의에 응하는 척하다가 파산 1회 집행 기일 전날 면책 취하하고 불참했습니다. 결국 이제 파산 선고만 받는 불이익. 야, 이거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건 좀 뭔가 진짜 드라마 같았습니다. 아주 참 대단하죠. 와서 그냥 다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관제인의 의중만
저도 좀 뭐 순준했지만 뭐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스타일이니까요. 용인 서초동이 땅 가격이 너무 높아 협의에 응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지금 한 몇 년 전이지만 용인 서초동이 옛날에 버블 세븐의 전형적인 지역이었죠.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땅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닉이 돼 있으니까 그게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토해내려면 엄청납니다. 과연 파산재단이 얼마나 내놓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뭐 억이 넘으니까요. 제가 어제 100억이 11개, 10개를 문제 삼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금액이 얼마 안 크죠. 뭐 300에서 1000, 그죠? 가끔 뭐 2, 3천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내놓으려고 하죠. 그쵸? 왜? 그 10배, 그 몇 배의 어떤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인간으로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뼈 빠지게 6개월만 일을 해서 진짜 한 돈 1000만원 어디 가서 아니 한 600만원 버는데 파상관제인이 문제가 있어서 내라고 했는데 빚이 6천에서 뭐 어떤 사람 6억이에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돈을 토해내야 돼요. 몇 억을 토해내야 돼요. 하겠습니까? 차라리 면책 안 받고 그냥 배우자는 떵떵거리고 살죠. 애들하고. 이 채무자야 그냥 면책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토해내지 않는데. 금액이 높을수록 내놓기가 힘들다는 것이 본질이죠. 소액이면 조금 내놓고 면책받는 것이 당연하죠. 수월한데 편입 예상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넘습니다. 사실상 내놓는 경우는 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취하로 1억 그럼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취하야겠구만. 그러면 이제 뭐 일부는 와서 좀 깎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뭐 몇천대로 해서 판사님의 어떤 좀 이게 허가 가능할 정도로 뭔가 이것저것 다 해서 하다 보면 판사님이 오케이 하면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걸 노력을 하는 분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아예 뭐 그런 얘기도 없이 억이 넘으면 그냥 끝 취하하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 이 제가 면책 취하는 사안은 뭐 시시하게 뭐 몇백, 몇천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최소한 5천에서 억은 넘어요. 신청서에 배우자를 가정주부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에서 깜놀했습니다. 깜놀.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대놓고 이제 뭐 속이려고 들어온 거죠. 이게 뭐 주부라는 걸 뭐 초등학교 교사라 그래서 뭐 신분증 띄워오라고 합니까? 그쵸? 배우자의 신분당선, 당시에는 개통 전이죠. 청계산역 부근에 위치한 토지는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우리 신분당선 저 많이 탑니다. 신분당선이면 신분당선은 수원지방법원이 광교로 옮기고서부터는 강남역에서 신분당선까지 13역인가 그래요. 한 30분이면 갑니다. 다이렉트로. 그럼 걸어서 한 법원까지 한 10분, 법정까지. 그럼 강남에서 서울 서초동에서 수원지방법원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넉넉 잡아 1시간 걸립니다. 법정까지 들어가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옛날 그 수원 지금 그 원천동인가요? 거기 있는 훨씬 빨라졌죠. 편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경강선, 여주 쪽으로 가려면 판교에서 여주까지 40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이렉트로. 뭐 자전거 타기에는 좋죠. 근데 이제 신분당선 자체는 자전거가 금지돼 있죠. 그래서 그냥 임해동까지 가야 됩니다. 임해역에서 사실상 이제 신분당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분당선을 해서 임해역에 딱 대기하면 거기서 이제 여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계산역이 지금 생겼죠. 청계산 등산객들 많죠. 강남,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죠. 뭐 산 자체도 높지 않고 아기자기해서 뭐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에 제가 본 그때 땅이 여기 있었어요. 토지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올랐을까요? 그렇죠?
2011년 5월 협의혼하면서 채무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관제인이 2013년 5월까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분할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매 관련 부동산 추적하다가 뒷꼬리가 잡힌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패해. 좀 억울한 인생입니다. 사실 채무자도 억울한 인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이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으려나라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죠. 연대보증은 많이 없어졌죠.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뭐 그 요약한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뭐 상가도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청구의 포기 적정성. 채무자가 2011년 5월경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가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며 자녀들이 현재 27세 및 29세로 아직 미혼으로 남은 가족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한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용인 토지는 95년 3월 15일 채무자 명의로 취득하여 8년간 보유하던 중 2003년 4월 24일 김모 씨에게 매도하고 다시 2008년 5월 10일 배우자 박모 씨가 매수 후 2011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2011년 5월에 이혼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이혼을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인 청구 대상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며 관제인 사무실에서 수원 경매 사건을 조회 추적하여 부동산 등기번호를 발급받아 찾아냈습니다. 배우자도 주부는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겠냐. 가능하면 파산재단은 편입했다는 얘기죠. 취하를 고민하다가 실제 취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좀 웬만한 면책불허가 결정 안 하는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15년 10월 13일날 선고된 사건입니다. 52년생 남자로 신청 당시 나이는 만 63세였습니다. 채무는 4,300만원밖에 안 돼요. 채권자는 딱 한 명입니다.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찔러보기식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입니다.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길가에 매달린 개인 파산 회생 광고물을 보았다. 아니 뭐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실장, 사무장, 직원들도 한번 오시오. 그러면 이제 빚이 얼마입니까? 4,300 됩니다. 10년 전 지금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우자하고는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밀 진단을 안 하면 채무자만 믿으면 빚이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고 현재의 어떤 소득으로 그걸 갚을 수 없으면 다 파산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다 진단을 해봐야죠. 최근에 상속이 개시됐는지, 최근에 이혼은 어떻게 됐는지, 또 혹시 배우자나 자녀 명의 어떤 자산이 이게 채무자 거에서 이동한 건 아닌지, 그런 걸 디테일하게 조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을 선임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선임과 디테일 조사는 반비례하죠. 디테일하게 조사하다가 이 사람 이거 파산관제인이야 지가? 당신 그냥 돈 받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무슨 꼬치꼬치 캐밀고 아주 기분 나빠. 안 해. 그쵸? 사건 그쵸? 수임을 못합니다. 깐깐하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적절하게 또 의뢰인한테 좀 맞춰줄 건 맞춰줘야 되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개인 파산은.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보기엔 불량한 찔러보기식 채무자도 가끔 있습니다. 역시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음을 돌린 채무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 나 좀 파산 면책 좀 해볼까?
이걸 보다가 이제 진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광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광고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살리고 90%는 뭐 그냥 일반 채무자였다 그래도 좋은 광고라고 보여져요, 사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파산회생 광고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인데 한주금, 이 공적기관입니다. 11년간 4,3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은 얼마였을까요? 전사자금 한 1,00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제 개시했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이 전세자금 같은 거부터 소액대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이 하죠. 뭐 7천도 하고 막 보증서도 끊어주죠.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은 현 정부 하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 늘었죠. 뭐 집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집값도 동시에 올랐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게 전세금이 올랐으면은 뭐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데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1,000여만원 정도였을 겁니다. 미스테리한 과거를 가진 채무자입니다. 뭐 제가 이게 채무자를 좀 얘기해서 뭐하지만 외무공무원 재직 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서초동 아파트가 일단 5억이 넘습니다. 부부 결산자에서 이 서초동의 아파트가 배우자의 고유재산이었을까요? 맞벌이를 하였다면 고유재산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시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고 이 서초동 아파트의 원천 자금이 공무원 재직 시 형성된 소득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환가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포기해야 할까요? 이 부부재산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냥 명의만 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냐, 다 들여다봐야죠, 사실은. 뭐 원천자금, 자금관리, 그쵸? 소득 여부, 그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는 쉽게 가정법원, 뭐 이거를 파산법원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파산 채무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뭐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망하기 전에 전부터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 채무자는 현재도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벌거 중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지신이 맞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만약 위 사안에서 면책 여부 관계없이 관제인 입장에서 환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및 가처분 혹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 청구권과 가압류.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놔야죠. 처분 못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받겠다고 하면 가액배상 청구권을 기해서 금원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법률을 어느 정도 아는 이제 시작점은 가처분할 것인가 가압류할 것인가, 이전 등기 청구할 것인가 그냥 가액배상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 뭐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 등기부라든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던져놓으면 나중에 이제 해결됩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서 이쪽이 이쪽 갈 수도 있고 이쪽이 이쪽 갈 수도 있고요. 채무자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다 결국 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불허가 의견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이런 경우에 그냥 면책 기각시키더라고요. 면책 불허가보다는 면책 기각. 불성실하게 출석을 안 하고 좀 판단하기가 쉽죠. 면책 불허가면은 법의 요건이 아주 까다롭죠. 잘못하면은 아닌 걸로 막 너무 뭐 증거도 없이 불허가. 불허가 결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요. 근데 면책 기각은 뭐냐면 파산 신청 및 면책 기각은 불성실한 재판, 불성실한 행위.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뭐 몸이 아프면
그쵸? 뭐 진단서 내고 좀 연기해 주십시오라 하면 되는데 특별한 연락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은 두 번, 서울중앙법원과 서울해생법원은 한 두 번, 한 번은 기회를 줘요. 근데 두 번 이상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은 그냥 면책 기각으로 종료시키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가정법원 가사와 관련된 이혼 재산 분할, 위장 이혼 혹은 가장 이혼과 관련된 그 환가가 문제돼서 좀 금액이 아주 고액일 가능성이 높아서 면책을 취하거나 불허가로 종결된 사안 케이스 3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뭐 한번 적절하게 금액을 절충해서 관제인하고 협의하면 뭐 적절한 금액으로 환가에 응하는 게 오히려 좀 실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